몇 년 전 나는 가을의 끝자락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다. 도시는 너무 복잡했고 항상 바쁜 일상에 지쳐 한적한 곳에서 여유를 느끼고 싶었다. 이사한 집은 오래된 2층 한옥으로 주변에는 노랗게 물든 농과자, 가꿔진 소나무 숲이 있었다. 처음엔 이곳의 고요함이 너무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이상한 저문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으나 이 소리는 점점 자세히 들어보면 사람의 중얼거림 같았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 녹음기를 창문가에 놓고 밤새 소리를 녹음해봤다. 다음 날 녹음된 것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소리는 분명 여자아이의 낮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뭔가를 반복해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더 놀래지 마. 엄마가 곧 올 거야. 나는 밤사이 잠결에 무엇을 들은 걸까 싶어 그저 꿈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도 매일 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결국 나는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 집 뒤쪽의 작은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소나무 사이로 어렴풋이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거의 없었기에 잔뜩 긴장한 상태로 걸음을 옮겼다. 숲속 깊숙한 곳에 다다르자 갑자기 바람이 차갑게 불기 시작했고 몸이 떨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오래된 작은 우물 하나를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그 주위에는 풀이 자라지 않고 땅이 검게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다. 우물을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그 순간 등 뒤에서 작은 손이 나를 툭툭 치는 느낌이 들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와 집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시 그 목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려왔다. 더 놀랐지? 엄마가 곧 올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이번엔 무언가 절박한 감정이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고 지역 도서관으로 가서 이 마을에 대한 정보를 찾기로 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을 뒤지던 중 몇십 년 전 이곳에서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을 발견했다. 그 가족 중에는 어린 딸도 있었고 그녀는 아직까지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억울함을 간직한 채 떠돌고 있는 듯했다. 결국 나는 작고 낡은 도시의 신문을 통해서 이 집에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엄마를 따라다니다 길을 잃고 그 우물 근방에서 사고사로 발견되었다. 나는 그녀가 전하려는 그 감정이 너무 절박함을 느꼈다. 가족을 그리워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 그 소명을 알게 되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이웃 주민들과 공유했고 우리는 함께 영혼을 달래주는 의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우리는 우물 근처에 모여 촛불을 켜고 그녀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 그 후로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와 마을 사람들은 그 영혼이 드디어 평화롭게 떠났고 그 어디선가 자신의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를 믿고 있었다. 비록 그녀의 이야기는 슬펐지만 그로 인해 나는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사람들과 더욱 가깝게 연결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바쁜 일상에 지친 나는 고요한 곳으로의 휴가를 간절히 원했다. 마침 친구가 아는 사람이 강원도 깊은 산속에 작은 산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 주 동안 그곳에 머무르기로 했다. 서울에서 몇 시간을 운전한 끝에 마침내 산장에 도착했다. 산장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주변에는 울창한 숲이 둘러싸여 있었다. 처음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여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산장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을 단지 집에 오래됨이 주는 느낌이라 생각했다. 밤이 되자 적막감이 더욱 짙어졌다.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들렸다.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쥐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쥐가 내는 소리치고는 너무 컸다. 차츰 소리는 사라졌고 피곤했던 나는 곧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나섰다. 산장 주변을 걸으며 나는 이상한 흔적들을 발견했다. 마치 큰 동물이 걸어간 듯한 발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산중 깊숙한 곳이라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리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오래되고 낡은 우물터를 발견했다. 묘하게도 그쪽으로 가는 발자국은 없었다. 이틀째 되는 날
마을에 장보러 가는 길에 산장 주인에게 이상한 발자국과 우물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다. 그는 약간 굳은 표정으로 그 우물터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지 않아서 누구도 가지 않는 곳이라고 했다. 그의 태도는 찝찝했지만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다.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문턱까지 소리가 다가왔을 때 소리는 멈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나는 무서움에 잠긴 채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벽장 칸을 열었을 때 그것을 발견했다. 바닥에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미끄럼틀 같은 것이 있었고 그것은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였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고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길을 따라 내려갔다. 아래층은 묘하게도 사람 사는 공간 같이 꾸며져 있었다. 작은 침대와 낡은 책상, 그리고 벽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 사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고 그중 몇몇은 내가 전에 본 적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이 모두 이 산장에 잠시 머물렀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도 없었다. 혼란에 휩싸여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차를 타고 급히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후로도 또 며칠 동안 나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몇 주 후 친구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그 산장은 이제 폐쇄되었고 그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경찰은 문을 닫았다고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밝혀지지 않았다. 난 더 이상 그곳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하나의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가끔씩 나는 그 산장에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곤 한다. 아마도 그 산장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암울한 기운과 그날의 기억은 나를 아직도 괴롭히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말하곤 한다. 도시에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나는 그날 이후로 도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모든 것은 한밤중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시작되었다.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마감 직전까지 회사에 남아서 늦은 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집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야 했는데 문제는 버스 정류장까지 가기 위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는 않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늦게 퇴근해서 혼자 터널을 지나야 했다. 터널에 들어서자 싸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거리는 적막했고 내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가로등 불빛은 미약하게 깜빡이 몇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렇게 걷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웃음소리가 귀를 파고들었다. 높은 음의 희미한 소리였다. 나는 이번엔 확실히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지만 내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불빛을 비춰보려 했지만 전화기는 켜지지 않았다. 공포가 내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갑자기 내 앞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터널 한가운데에서 웬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길고 검은 머리를 가졌고 마치 터널의 일부인 것처럼 어둠에 녹아 있었다. 나는 무서움에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애처로운 표정으로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 직접 들려왔다. 도와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동시에 애절했다. 나는 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손을 들어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터널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다행히 마지막 버스를 놓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그날 밤 이후로 혼자 터널을 지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그녀의 존재를 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방금 전 전등이 깜빡거리며 꺼지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이상하리만큼 길게 늘어져 보였다. 심지어는 집에서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껴졌다.
그것은 실제하는 공포가 되어 나를 괴롭혔다. 마침내 참다 못해 그 터널에 대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나는 그 터널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발견했다. 몇 년 전 그 터널에서 교통사고로 젊은 여인이 목숨을 잃었고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고통 속에 죽어간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한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다. 그녀의 이름과 그녀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작은 기사를 써서 출판했다. 그녀가 다른 이들에게도 단직업을 주는 존재가 아닌 어딘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한 여인이었음을 알리고자 했다.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은 점차 사라졌다. 다시 그 터널을 지날 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디선가부터 평화로운 기운이 도는 것 같았다. 마치 그녀가 나에게 감사를 전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고 터널은 여전히 길고 어두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터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녀가 편히 잠들기를 바랄 뿐이었다.